네. 오늘 분석할 교과서는 고등학교 음악 연주와 창작입니다. 천재 교과서고요. 음악 연주와 창작은 두 개의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어서 천재 교과서와 음악과 생활 교과서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천재 교과서를 오늘 두 번째로 보게 되었고요. 음악과 생활 교과서는 앞쪽에서 먼저 녹화가 끝났습니다. 그때 선생님들께 약간 약속 비스무리하게 한 게 있었죠. 뭐냐면 연주 부분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저희가 그땐 강의 초반이었고, 그래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창작 부분은 두 교과서를 한번 비교를 하면서 정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그래야 되는 몇 가지 이유를 그때 굉장히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오늘 두 교과서 비교했던 지난번 그 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수업이 길어졌던 이유는 리코더, 오카리나, 피아노야 뭐 별로 할 거 없었고 칼림바, 기타, 우쿨렐레. 우리가 연주라는 교과서를 본 김에 처음에 제시가 되고 있는 이 악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엄청 하느라고 시간이 길어졌었습니다. 근데 천재라는 그 교과서는 이 악기들 외에도 드럼, 카혼, 부메커, 핸드벨, 피페까지 다루고 있어요. 피페는 오늘도 안 하기는 할 거예요. 뭐 특별히 꼭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카온, 소리북, 부메커, 핸드벨 같은 악기들과 드럼까지 집어넣어서 잠깐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물론 드럼하고 핸드벨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꼭 많이 해야 될 건 아닌데 어쨌든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될 악기들이 이쪽 교과서가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앞쪽에서 다른 악기들을 말씀을 좀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기악 파트를 좀 보시게 될 거고, 또 국악기 쪽에서도 그랬는데요. 이쪽 교과서에는 다른 교과서에 없는 설장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장구 이야기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설장구 이야기도 하다 보면 이쪽 교과서는 요런 이야기를 하다가 할 얘기가 좀 생길 거다. 뿐만 아니라 이 음악 연주와 창작 천재 교과서는요.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려야 될 악곡들이 또 좀 있어요. 저희가 지난주가 좀 그랬는데 약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그동안 보셨던 반복되는 악곡들이 제법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넘기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 교과서는 아닌 것도 물론 있지만 꽤나 새롭다라고 할 만한 곡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전통의 강호? 무릇 대한민국의 음악 교과서라면 원래 실렸어야 하는 악곡들이 꽤나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곡들을 좀 보여드려야 해서 곡이 좀 시간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창작 부분을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작과 함께 비교를 하면서 이 오늘 수업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교과서를 이제 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연주, 창작 천재 교과서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골라놓은 페이지는요, 15페이지입니다. 선생님들께 전통의 강호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통의 강호죠. 보통 교과서 딱 피면 아주 오랫동안, 특히 고등학교 교과서는 이 곡으로 시작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중학교 교과서는 즐거운 봄이라든가 우리는 중학생 뭐 이런 곡들도 되게 많았는데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남촌이나 이 곡으로 시작하는 교과서들이 거의 대다수였죠. 음, 매우 전통적인 교과서 악곡 배치입니다. 그래서 강 건너 봄이 오듯이라는 악곡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교과서에서 반주보가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반주보를 굉장히 길게 주는 게 좀 또 상식적인 일이었는데 많이들 사라졌습니다. 임금수 선생님의 이 곡은요.
굉장히 뭐랄까 처음에 딱 들으시면 뭔가 좀 웅장하고 약간 그래서 옛날 가곡이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 옛날 가곡 하면 뭐 이렇게 비목이라든가 뭐 이런 악곡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곡인가?'라고 착각을 하시게 될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1992년에 초연된 악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예. 그 송길자 시인이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악곡에 대한 기원은 좀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요런 악곡인데 강 건너 봄이 오듯은 약간 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에 보통 이 곡이 그냥 거의 첫 곡처럼 많이 실려 있고 많이 연주도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한테는 그냥 기본적으로 어 뭐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악곡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 A 플랫으로 시작하는 조표도 많이 달려 있었고 G도 있고 E 플랫 조표를 달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성은 여러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표를 제시를 하면서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었는데요. 일단 선생님들하고 저는 어디로 갈 거냐면 프린트로 오셔서 현재 교과서에서 있는 G 메이저 조표를 붙인 상태에서 옛날 교과서들은 반주보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옛날 교과서에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 교과서에서 조표 붙었던 당시에 반주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굳이 반주보를 볼 이유가?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뭐 하여튼 선생님들 응용 반주를 치시더라도 한번 참고를 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과 작곡가가 이 곡을 뭔가 음 아이디어를 낼 때 첫 부분에 이 앞강의 살얼음은 하면서 이 강물을 표현할 때는 세디따는 표를 중심으로 해서 첫 부분을 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가고 있다가 연분홍 꽃다발 나오는 부분이 되면 연분홍 꽃다발 부분이 되면 분위기를 확실히 바꾸기 위해서 왼손의 멜로디, 오른손의 코드처럼 해서 만들어 놓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물 건너 우련한 빛을 하는 부분에 가면 다시 코드를 예, 노래의 리듬에다가 맞춰주면서 가고 있다가 다시 A 다시로 돌아오는 앞강의 살얼음은 하고 돌아오는 부분은 앞에처럼은 아니지만 세디따는표 리듬은 갖고 있는데 훨씬 더 코드를 붙이면서 반주를 붙이고 있어서 이 노래가 처음에 나오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들었을 때 A, B, A 형식은 맞는데 반주가 붙여진 모양새를 보면 약간 좀 이렇게 크레센도 되는 느낌?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마무리는 그냥 다시 또 원형처럼 돌아오고 이렇게 2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 하나 더 보여드릴 건 마침 이 옛날 교과서에 있는 악보가 A, 간주, B, 다시 A 다시로 돌아와서 그리고 코다가 붙는 악곡이라고 하는 적절한 형식적인 구분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악곡 형식을 보시는데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악보를 한번 참고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릴 말씀은 이 악보로 보셔도 되고 아니시면 지금 교과서 악보로 보셔도 상관없는데요. 이 A 부분이 앞강의 살얼음은 언제나 풀릴 거나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 이렇게 제가 표현해도 될까요? IAC 불완전 전격 종지. 왜냐하면 소프라노에 삼음이 왔기 때문에 약한 종지가 먼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짐 실은 배가 저만큼 세배 관계 헤쳐왔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는 정확하게 전격 종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부분이 딱 끝이 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G 메이저가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리고 간주를 달게 됩니다. 이 간주 너머엔
D 메이저 조표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D 메이저 조표가 그려져 있는 가운데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어딘가에서 그냥 공통어음을 잡아서 D 메이저로 간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워낙 정확하게 여기서 딱 종지가 맺어졌기 때문에 악구전조, 직접전조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여기까지 G 메이저가 끝났고 여기서부터 D 메이저로 가는가 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첫 두 마디인데요. 연분홍 꽃다발 하면서 나오는 이 부분을 살짝 노래를 불러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 연분홍 꽃다발 나오는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께서 받으실 느낌은 B마이너의 1도와 5도와 1도 느낌이 살짝 나실 겁니다. 근데 그리하여 선생님들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과서들은 굉장히 옛날에 뭐다? 전통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현재로선 조금 이해가 안 가기는 하는데, 요렇게 해서 앞에 나단조라고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런 표현들을 잘 안 쓰지만 옛날 교과서들에는 참 이렇게들 많이 표현을 했었습니다. 즉, G 메이저에서 요 짧은 부분을 두 마디에 거친 B 마이너의 전조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기 파샵부터 시작해서 파솔, 파미, 도레, 시 요 부분만 잠깐 이렇게 되고요. 다시 똑같이 파솔 이렇게 난 다음에 라, 미, 미, 솔, 파, 샵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방 다시 D 메이저로 돌아와요. 지금 같으면 이 부분을 그냥 세컨더리 정도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으뜸음화 같은 개념을 사용해서 B 마이너까지 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교과서들에서 혹시라도 다른 교과서라도 B 마이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아, 요거 두 마디가 잠시 전조됐다고 보는 옛날 방식이다. 옛날 방식이라고 말하니까 막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교과서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조에 대한 관념이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 이렇게도 풀이를 할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그냥 D 메이저 상에서 6도이고 6도 위에 5도쯤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그냥 6도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거나, 아니면 정말로 으뜸음악 개념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묶어놓고 5부 쓰고 6이라고 쓰거나 뭐 이렇게 하고 말겠죠. 이렇게 하고 말 것 같은데 당시에는 하여튼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라고 하시면 2009, 2015 교과서에 있었던 실제로 제시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8마디 한도막 형식의 확장된 한도막 형식도 뭐 굳이 이런 말을 안 써도 확장된이란 말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디수가 일반적인 8마디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8마디가 아니라 9마디여서 확장된 한도막 형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신경 쓰실 만한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자, 어찌되었든 요거 두 마디를 B마이너 적이다 내지는 B마이너가 B마이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잠깐 으뜸음화 되었다 내지는 6도 위에 생긴 세컨더리적인 진행이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로 D 메이저적인 진행으로 진행이 되면서 D 메이저죠.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 다음에 다시 원조로 돌아오는 A, B, A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 곡을 그냥 3부분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도막이라고 부르셔도 되고요. 3부분 형식이라고 부르셔도 되고, 어차피 코다는 형식 분석에서 굳이 다루지 않고 빼기 때문에 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곡은 간주도 있고 잠시 조성을 약간 이동시킨 것 같은 내포하는 듯한 그런 부분들도 나타나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정확하게 느낌으로 알고 계셔야 반주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잠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물론 들어보시면 제일 확실합니다. 들으면 살짝 이 연분홍 꽃다발 부분에 그
연분홍 꽃다발 부분에서 살짝 마이너 느낌이 나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연분홍 꽃다발에 왜 하필? 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는 아마도 2절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2절에 내 마음 어두운 고래라는 가사가 있는데 아마 여기다가 약간 포커스를 맞춰서 뭔가 좀 어두운 느낌을 좀 부여를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닌가라는 뜻을 저자의 뜻을 좀 보고 계십니다. 가사에 우리 정말 안 쓰는 말이죠. 우련한이라는 같은 가사가 있는데 마침 요번 교과서들이 너무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우련한이라는 이 어려운 그 가사가 보일 듯 말 듯 희미한이라는 뜻이다라고 적어 놓아서 선생님들 지금 보시면 뭐 주의해서 불러야 할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다 잘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요. 그 정도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그냥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세 부분 형식의 가곡입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곡으로 좀 넘어가 볼 건데요. 그 다음 곡은 김현준 선생님의 작사, 작곡으로 만들어진 청사대 살리라라는 곡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청사대 살리라, 가로치고 1번. 김현준 작사, 작곡이라고 되어 있는 김현준 선생님께서 약간 무슨 정치적인 사건 같은 거에 휘말려 드셨나 봐요. 그래서 아까 옥고를 치르시는 중에 그래서 그때 한결같이 사시겠다는 무슨 마음으로 쓰신 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 정도야 뭐 나무 위키 찾으셔도 얼마든지 나오는 이야기고요. 얘가 상당히 오래된 가곡이죠. 요거야말로. 그래서 오랫동안 교과서에 있었던 이것도 말씀드리는 전통의 강호 같은 곡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반주보 있는 걸로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상태가 좋은 게 똑같은 조는 없어가지고요. E 플랫으로 악보를 드렸습니다. 악보가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좀 상태는 좀 그런데요. 이렇게 생긴 악곡입니다. 자, 특히 뭐 작곡가께서 후주를 붙이시고 뭐 이렇게 된 거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특별히 뭐 화성 분석을 할 만한 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한번 확인이나 좀 해주시는 정도로 해서 요게 이 플랫 메이저 상태에서 보시는 청산을 살리라 라고 하는 가곡이다 라고 확인만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쳐보시기만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곡이 더 나와요. 청산에 살리라 2인데요. 같은 김현준 선생님의 작시, 그러니까 시를 가지고 만든 이현철 작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악곡인데 굉장히 앞에 악곡을 하고 비교해 보면 좀 서정적이고 담백하고 약간 밝게까지 들려요. 앞에 곡이 좀 비장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분위기상의 차이가 있는 악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악곡 차이를 한번 들어서 비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들어보실 수 있을 만큼 뭐 주변에서 많이 연주도 되는 악곡이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 한 번만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건 없고요. 교과서에 굉장히 재밌는 활동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화음 진행이 유사한 두 노래를 한번 겹쳐서 불러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마치 쿼들리베처럼 붙여서 한번 불러보는 활동을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잠깐 그런 내용들이 나온 거 외에는 그닥 할 얘기는 없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좀 넘어가셔가지고요. 25페이지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악곡들은 대부분 다 보셨거나 한 악곡들이어서 제가 쭉쭉쭉 뺐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입니다. 파파파파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파파파파는 오페라의 요술피리, 마술피리 중에서 파파게노와 파파게니의 이중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용어 저희 알죠? 징슈필입니다. 그래서 마술피리는 그 모차르트가 작곡한 독일어로 되어 있고 그 대화체를 사용을 하는 징슈필이죠. 모차르트가 죽은 해 작곡이 된
그 해에 워낙 많은 작품들이 완성이 되었지만 바로 그 해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뭐 많이 들어보셨던 악곡일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너무 간단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곡은 모차르트가 작곡한 독일어 오페라 요술피리 중 파파게노와 파파게니가 재회하면서 부르는 이중창으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서로의 이름을 더듬어서 부르느라고 이렇게 파파파파가 길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막 거의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갈등이 다 해결이 되고 타미노하고 파미나도 만나고 막 이렇게 되는 와중에 혹시나 그 상대가 죽었을까 그리고 그 굉장히 걱정하면서 그 시리에 빠져 있던 파파게노와 파파게나도 자기 짝을 찾아서 드디어 네가 나타났구나. 너 살아 있었구나. 막 이러면서 당신 살아 있었어. 이러면서 만나서 이렇게 이름을 좀 부르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이 노래는 이막 끝에 오페라 끝쯤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악곡이다라고 확인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설마 이걸 시험 보실 때 부르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이게 계속 똑같은 음이 나오는 걸. 그래서 그 정도 하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교과서에 이 곡이 나와서 조금 뒷골이 좀 땡기긴 했는데 28페이지에 나오는 곡인데요. 뮤지컬 레베카입니다. 뮤지컬 레베카 중에서 그 노래 제목이 지금 레베카로 붙어 있는 이 악곡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딱 끊어서 말은 못하는데 미국, 영국에서 나오는 뮤지컬하고 유럽 뮤지컬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레베카는 유럽 뮤지컬스럽게 약간 좀 시종일관 좀 무겁고 뭔가 좀 철학적이고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2006년에 초연되어서 꽤나 인기 있는 뮤지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레베카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는 죽은 어느 집에 그 댄벌리였나 뭐였나 하여튼 뭐 그 집에 여주인이고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온 그 드윈터 부인이에요. 하여튼 극 중에 나라고 불리는 이 여자분과 그 무시무시한 그 레베카 부인을 모시던 댄버스 부인, 이 부인과 이중창으로 불리는 이중창처럼 들리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약간씩 그 대선율을 만들어서 부르기는 하는데 워낙 압도적으로 부르시는 노래라 뭐, 그 집사였던 무서운 아주머니께서 부르시는 노래인데요. 처음에 이 곡이 나왔을 때 아니 이 곡을 어떻게 하려고 교과서에서 실었지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래로 많이 음역을 내리고 뭐 해갖고 하여튼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과서에서 애들 뭐지 애들 제제곡으로 쓰기에는 그닥 뭐 적절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선생님들 2차 시험에 혹시라도 나올까 봐 좀 걱정이 돼서 이 곡 나온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려고요. 화성이 특별하게 복잡하거나 그런 악곡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복잡하게 주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거는 없어 보이고 선생님들께서 이 음습한 분위기의 악곡에 잘 맞게 노래를 그리고 특히 음역이 좁거나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내려가는 것도 또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다 그래서 한번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곡이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들 제가 이 교과서만의 악곡이 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겁니다. 제목을 벽사창이라고 붙여놓으신 것도 참 특이하고요. 벽사창이로 제목 알고 계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남창가곡 얼락입니다. 남창가곡 얼락 벽사창 이렇게 하시면 물론 더 좋은 암기가 되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물론 저희가 학원 수업 중에도 많이 이 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교과서에서도 할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먼저 초장, 2장, 3장, 4장, 5장 장 나눠 놓은 가사 보셔야 되고요. 가사 당연히 보셔야 되고 그 가사가 무슨 뜻인지도 보셔야 됩니다. 근데 벽사창 어른어른컨을
입만 여겨 펄떡 뛰어나가 보니 여기까지가 시조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시조로 치면 초장에 해당이 됩니다. 초장은 원래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3, 4, 3, 4 정도 되기 때문에 이미 그 시조의 초장에 해당하는 가곡의 초장과 이장, 그러니까 시조의 가사 초장 한 줄을 두 장에 걸쳐서 나눠 부르는 게 가곡인데 요렇게 두 장에 걸쳐 나눠 부르는데 이미 가사수는 오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가사수 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장이 시조로 보면 중장이죠. 시조의 중장은 소치는 아이 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요 정도 글자예요. 그래서 3, 4, 3, 4 혹은 3, 4, 4,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3장이 너무 길죠. 이 3장이 너무 길어서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오늘은 교과서가 그냥 벽사창에 어른어른컨을 해서 초장하고 2장 악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드릴 말씀이 있고 일단 4장 마초화가 있는데 마초화가 때맞춰 때마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맞춰 이런 뜻이고요. 우리 가곡에서 전체로 봤을 때 막 음역이랑 이런 거 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얼락 같은 이런 곡이 아니면 되게 이제 평범하게 부르는 노래라면 4장이 가장 높고 하이라이트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종장의 시조의 종장의 첫째 꽃 세 글자를 4장에다 배치합니다. 그리고 나면 밤일세망정 남 우일 뻔하여라. 남들 웃길 뻔했구나 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제가 계속해서 초수대업에 나온 시조로 예를 들고 있는데 제 너머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 너머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것도 글자 수가 꽤 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초수대업에 비해서 3장하고 5장이 깁니다. 3장하고 5장은 글자 수가 좀 많이 늘었다. 그리고 초장하고 2장도 좀 늘었다. 초장하고 2장도 좀 늘었는데 3장하고 5장은 꽤나 늘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이제 한번 볼 겁니다. 선생님들 먼저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가곡의 초장은요. 가곡의 초장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동창이 밝았느냐 요 정도거든요. 동창이 밝았느냐. 근데 걔를 몇 박에 걸쳐서 노래하느냐 혹은 몇 장단에 걸쳐서 노래하느냐라고 했을 때 두 장단에 걸쳐서 노래합니다. 두 장단에 걸쳐서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 그러니까 노고질이 우지진다. 뭐 요 정도. 동창이 밝았느냐 다음에 노고질이 우지진다가 나오니까요. 그거 2장. 요거는 한 장단 플러스 11박. 한 장단 플러스 11박에 거쳐서 노래를 부릅니다. 한 장단 플러스 11박을 거쳐서 노래를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표준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 보시는 데서는 적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이따 보시고 벽사창 어른어른컨을 입만 여겨 펄떡 뛰어나가 보니 라고 이야기하는 제법 많은 글자를 노래를 부르지만 두 장단, 그 다음에 한 장단 플러스 11박에 걸쳐서 다 촘촘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프린트로 가시면 됩니다. 프린트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하면은요. 4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6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6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 표를 하나 드리는데요. 이 표는 저희 교재에도 있는 표이긴 합니다. 얼락인데요. 이 얼락 같은 경우에 3장과 5장은요. 3장과 5장은
그 긴 가사를 노래 부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집니다. 3장은요, 원래 요만큼만 있어야 되거든요. 요만큼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장 같은 경우에는 5박, 아까 2장 끝에서 붙여진 5박에다가 2장단을 더 붙여야 하고, 2장단을 더 붙여야 하고, 5장 같은 경우에는 4장에서 남겨준 5박에다가 한 3장단 정도를 더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분홍색으로 지금 표시해 놓은 요만큼, 즉 3장단, 3각이라고 표시해 드렸는데요. 3장단. 또 5장 같은 경우에는 1장단의 길이만큼이 추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가사를 소화를 시키기 위해 그래도 이게 16박에 어느 정도 느릿한 가곡이니까 너무 촘촘하게 부르는 거는 나름대로 뭐랄까 좀 채신머리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예 장단을 추가시킵니다. 물론 이렇게 노래를 해도 일반적인 가곡보다는 촘촘히 불러야 합니다. 워낙 가사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촘촘하게 부르는 현상 때문에 이런 악곡도 역금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학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역금이라고 부르면 되지. 왜? 어차피 촘촘해졌으니까. 근데 선생님들 앞에서 보셨던 미래엔 저자처럼 미래엔에서 보시는 선생님들처럼 촘촘하게 부르는 건 역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지금 보는 것처럼 아예 장단을 더 집어넣어 갖고 이 전체 틀이 이만큼 늘어났다면 그러니까 원래는 초장은 요만큼, 요 정도 길이의 장단, 2장에는 이런 장단, 3장에는 요만큼의 장단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다 개수를 더 붙이면 전체 틀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건 확대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선생님들, 제가 드릴 말씀은 확대가 일어난 곡은 확대가 일어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촘촘히도 불러야 합니다. 편락 같은 악곡들이 그렇거든요. 편락은 촘촘히 부르면서 장단도 엄청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니 확대와 역금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론서들을 보시면 확대를 쓰는 책은 역금이 없고 역금을 쓰는 책은 확대가 없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리하여 지난주에도 선생님들께 교과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역금은 포커스를 어디다 둔다. 가사를 촘촘히 넣어서 부른다는 데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다. 확대는 장단이 더 들어가서 늘어났다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선생님들께 제가 분홍색으로 표시해 드린 부분은 확대가 일어났다, 확대 형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죠. 자, 선생님들께 오늘 우리 교과서는 학생들이 봐야 되는 교과서인 만큼 이렇게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1장과 2장의 악보를 상당히 잘 정돈된 상태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고 있는 악보인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악보가 아주 깔끔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데다가 얘를 왜 얼락이라고 하지? 라고 하면 얼락, 얼 같은 이 글자는 보통 지른다 할 때 쓰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질러서 부르는 노래다 라고 할 때 지르는 낙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면서 쓰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을 높게 질러서 시작하고 그 다음은 약간 흥청흥청하듯이 노래 부른다라고 해서 어는 지른다, 락은 좀 흥청거리면서 노래한다.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개락 이런 악곡은 앞에 개자가 붙어 있고 우락 그러면 우가 붙어 있어서 평조인지 개면조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이 곡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황태중임나무로 되어 있는 평조다, 즉 우조다. 가곡에서 평조와 우조는 동의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선생님들께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려서 드리는 말씀은 교과서가 이 정도 악보가 나왔다 그러면 2장까지는 좀 외우시는 게 어떨까? 예, 멜로디를 좀 최대한 외워보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안 되면 1장만이라도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외우시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요걸 드려봅니다. 이걸 드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어,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 범위 안에 있는 오선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정간보가 이 정도 나온다면 오선보가 이 정도 안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니까요. 앞에 나와 있는 정간보랑 한번 비교도 해보시면서 달리 저는 다른 방법 없다고 보는데 유튜브를 한번 틀어 놓으시고 벽사 하면서 시작하는 부분서부터 한 번씩 쭉쭉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음을 짚어서 좀 들어보시면은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그래서 악보를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곡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쯤 이 음악적 특징을 좀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서 가곡이라고 하는 악곡은 이렇습니다. 줄풍류 반주에 붙여서 평조와 계면조 둘 다 노래를 할 수 있고요. 장단은 16박장단과 10박장단 모두를 쓰고 향유층은 주로 지식인들이나 전문 가객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시작되는 부분을 주의 깊게 들어보자 이 얘기는 처음 보시는 거 아니어서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대여음이라고 하는 게 끝나고 나면 벽사하는 부분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좀 기다렸다가 말씀드렸었죠? 5박이 무장단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6박을 무장단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5박은 완전히 무장단, 6박째 가볍게 짚고 그 다음에 7번째 박에 기덕소리 정확하게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시험 문제에서 6박째 덕을 잡아도 되고 7번째 기덕을 잡아도 됩니다. 장구는 원래 7박에서 시작하나 6박에서 작게 덕을 치고 시작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립국악원보와 김영우 교수님께서는 6박에서 시작한다고 잡으시고 일반적으로 가곡하시는 분들은 7박에서 잡는다고 이야기한다라고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 7, 8 지나서 9번째 박에서 검은곡 가야금이 현악기들이 시작이 되고 현악기가 시작이 되고 전체 합주는 12박에서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부분만 이렇게 합니다. 시작하는 부분만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락선 악보 보면서 발음과 식임새에 대해서 노래 불러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 이거 발음도 발음이고 식임새도 식임새인데 드릴 말씀이 하나 있죠. 가곡 포함 우리나라 정가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지금 여기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사를 붙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음을 붙일 때는 빠르게 붙이고 자음을 붙일 때는 짧고 빠르게 붙이고 모음이 나올 적엔 길게 늘어뜨린다. 어단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정가에서는 벽사 하면서 앞에 붙일 적에는 따닥 붙여놓고 쭉 끌고요. 차앙 하면서 나올 적에는 길게 모음을 붙입니다. 모음을 길게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붙일 적에 자음들을 붙이게 빠르게 붙이고 모음을 길게 느려서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모음들은 특히 복모음이 나올 적에는 분할을 해서 부르는 경향이 있다. 복모음은 분할을 해서 부른다라든가 또 모음들이 있을 때 그 모음이 길어지면 변음이라고 해서 약간 발음이 바뀌기도 하고요. 또 계속 이 이런 게 길어지는 경우에는 히읗 발음을 집어넣어서 힘을 주면서 계속 가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요, 그냥 설명을 하지 용어가 딱히 있지는 않아요.
변음이라고 하던데 라고 하시면 네, 근데 변음이 어단성장처럼 만들어진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음이 변한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어단성장이라는 딱 정해진 용어가 있고요. 그 뒤에는 모음은 이렇게 부르고 뭐 길이를 더 길게 하면서 히읗을 집어넣어서 부르기도 한다. 그 다음에 복모음은 나눠서 부른다. 기타 등등은 그냥 하나씩 얹어서 기억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교과서에는 백구사가 실렸습니다. 예, 선생님들 가사 백구사입니다. 가사 백구사가 실렸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페이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냐? 오선보가 없네요. 예, 오선보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오선보를 프린트 6페이지에서 드렸습니다. 오선보를 프린트 6페이지에서 드리고 한번 드린 이유가 좀 있는데요. 저희가 한 페이지에서 두 학보를 열지 못하니 먼저 이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 일단 지금 천재교과서의 강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 정미영 교수님께서 이 국악 관련 내용들을 쓰시면서 체부하신 악보들이 나와서 악보가 굉장히 깔끔하게 다시 그려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신경 쓰고 보게 되는 악보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일단 왼쪽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학구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백구사를 부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러니까 전승되어 있는 계보가 몇 개 있어요. 백구사의 계보, 그러니까 가사 계보이기도 하죠. 가사 계보에 따라서 어떤 분은 백구사가 4마루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8마루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 식으로 이 마루를 나누는 방법도 조금씩 다르고 음계를 보는 방법도 좀씩 다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3-4분 정도가 만약에 계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은 태를 넣어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황중임 위주로 부르시기도 하고 태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지금 선생님도 보시는 악보에선 태 없잖아요. 태가 아주 뒤늦게 한번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식입니다. 적어도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악보상에서는 황중임이 많이 나타나고 근데 황중임이 나타나면 계면 같은가?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따라오실 수 있나요? 황중임이 주로 나타나면 계면 같은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가 하면 그 와중에 또 모두 나타난다? 남도 나타나서 평종가 또 이렇게 돼요. 뭔 얘기를 하려고 저래? 라고 하시면 백구사 안에 평조와 계면조가 좀 뒤섞여 있는 느낌? 평조와 계면조가 좀 뒤섞여 있는 느낌? 요런 게 납니다. 시작 부분 좀 보겠습니다. 나 하면서 나지 마라의 나가 쭉 가고 있는데 나를 길게 느리다 보니까 원래 그 정가는 그렇듯이 나가 길어지면 황이 쭉 길어지다가 황 뒤가 살짝 떨어져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이건 평조든 계면조든 원래 뭐 정가에서 어떤 음이 길어지면 떠니까 떠는데 이렇게 떨다가 바로 중으로 올라갑니다. 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으로 올라가네? 떨다가 4도 위로 올라가니까 약간 계면 같은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려올 적에는 남중 이러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남도 포함되어 있네? 라고 하면서 살짝 헷갈립니다. 다 그러다가 다시 내려올 때 라미, 라플랫미, 플랫 이렇게 되면서 중황 이렇게 돼서 계면인가?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그 다음으로 오시면 여기요 선생님들 이게 임에서부터 낮춰지면서 중, 임에서부터 낮춰지면서 중 이런 식으로 자꾸 움직이거든요. 근데 또 남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남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임에서부터 내려오고 우리가 흔히 이거를 임에서부터 중으로 퇴성한다고 하죠. 그래서 퇴성하는 느낌이 나타나서 적어도 지금 선생님들 보시는 부분에서는 황을 좀 떨어주고
이미 자꾸 내려오면서 퇴성하는 경향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요 부분에서는 약간 계면 같은 느낌이 나실 거예요. 요 부분은. 그러나 실제로 조금만 더 진행이 되어 보면 백구사 안에는 계면 같은 진행뿐만 아니라 평조적인 진행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조적인 진행과 계면적인 진행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저는 선생님들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저 왼쪽에 있는 음들의 높이 좀 봐주시라. 아래로 낮게는 임, 그 다음에 황, 중, 임, 남. 이게 가장 백구사에서 많이 사용되는 음이 맞습니다. 어쩌다가 태도 나타나기는 하는데 이 곡에서 태가 사용되는 부분에선 평조적인 분위기가 나타날 거거든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악보 말고 뒷부분에 가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서 저희가 백구사를 연구를 하려고 들면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백구사를 부르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태를 좀 더 부각시키면서 부르시고 어떤 분들은 좀 덜 하시고 한다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좀 머리 아프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여기 나오는 여기는 뭐 부르시는 분이 네다섯 분 되신다면 아무도 이 부분에서는 이의가 없어요. 똑같을 거예요. 낮게는 임, 황중임, 남. 이 정도가 주요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아무도 별다른 의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왼쪽 좀 보시라. 뭐 그 정도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곡은 정조가 한때 무척이나 예뻐했던 홍구경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아마 그분이 저자가 아닌가. 그래서 속세를 잊고 자연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다 뺏기고 귀양 가서 부른 노래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얀 백구한테 나 잡을 너 아니다. 그냥 날지도 말고 거기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뭐 그런 노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가사 백구사 대표적인 악곡이거든요. 되려 지금 우리가 거의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특히 고등학교 교과서 위주로 봤을 적에는 근 절반을 왔는데요. 중학교 교과서 빼고. 근데 왜 이제 나타났을까 싶을 정도인 악곡인데 꼭 보셔야 되는 악곡 중에 하나고,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께서 보실 악곡은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에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악곡이 나왔습니다. 농즈는 리그레트로 읽어도 될까요? 하여튼 예, 리그레트로 읽으면 되나? 하여튼 예,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 뭐 이런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어를 했지만 항상 저 알을 볼 때마다 되게 무섭거든요. 하루 읽어야 되나 어쩌나 뭐 이러면서 하여튼 뭐 이 곡인데요.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이고요. 선생님들 불어 딕션까지야 뭐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흉내만 내실 정도면 되고, 그래서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그냥 중간쯤에서 타협을 보시고 대충 저기 선생님들하고 성악 선생님들하고 한번 확인이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디트 피아프 노래입니다. 에디트 피아프가 샹송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랑 뭐 장밋빛 인생이랑 뭐 그런 악곡들 몇 개만 좀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서 유명한 악곡이니까 한번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샹젤리제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악곡 그냥 이런 거 실렸습니다. 보시라고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Way Back Into Love는 뭐 그동안 교과서에 꾸준히 실렸던 악곡입니다. 요 영화에 삽입되었던 악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냥 이것도 당김음 있고 뭐 이런 악곡이다. 요런 악곡은 자연스럽게 불리면 불리는 거고 괜히 리듬 세면 망하는 곡이니까 뭐 그냥 따라서 불러보시는 정도? 그냥 악곡이 이런 게 있습니다 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틸 더 쇼를 다른 교과서에서 보셨나 어쨌나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일리멘탈이라고 하는 저희가 교과서가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2023년 영화인데요. 굉장히 좀
일찍 교과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런 악곡도 하나 실려 있습니다. 아, 너무 일찍 실린 것 같은. 예, 하여튼 요런 악곡도 하나 실려 있습니다. 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럭키라는 악곡 실려 있는데 한번 드러나 보십시오. 라고 하는 제이슨 모라즈 노래 하나 있고요. 아델 노래가 있습니다. 설마 이걸 가지고 뭐 우리 시험을 보거나 그럴 것 같진 않고 Summer Like You라는 노래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한때 정말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던 이 노래. 네. 그래서 뭐 그 아델의 자신의 뭐 그 경험담을 담은, 그래서 이 노래와 관련되어 있는 구남친이 저작권을 요구를 해서 돈을 받아갔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좀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좀 쇼킹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곡은 다른 교과서에서 찾기 어려운 곡들, 그리고 악보가 좀 찾기 어려운 악보들, 이런 것들이 실려 있는 악곡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곡은 좀 말씀드려야죠. 선생님들, 얘는 48페이지에 있습니다. 48페이지에 있는데 남원산성입니다. 남원산성이라는 노래인데요. 얘가 지금 딱 한 페이지에 걸려서 그런데 이 뒷부분에 둥가 둥가 하는 가사가 나와갖고 둥가 타령이라고도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남원에 있는 교련산성을 부르는, 지칭하는 것이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원산성 올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악곡인데요. 이 곡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곡은 들으실래나? 그러니까 국악 프로 같은 걸?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국악 프로 같은 걸 좀 틀어놓고 듣는 편인데, 국악 프로 같은 걸 들으면 굉장히 자주 듣는 남도민요인데 희한할 정도로 교과서에 없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실렸어요. 그래서 2015 교과서에 실려서 굉장히 혼자 반가워했거든요. '드디어 남원산성이 실렸네?' 라고 했는데 실리는 교과서에만 실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마도 천재 교과서에 주로 실리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계명으로요. 계명으로 미 떨고 라 평으로 내고 토시 해갖고 남원산성 올라가 첫 부분에서 그냥 다 하나로 다 표시가 되고요. 좀 안 하는 뭐 휘어쳐 올리는 소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하게 하나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더 신경 쓰실 게 있어서는 아니고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악곡이고, 그 다음에 중중몰이 장단을 씁니다. 저희가 이 남원산성이 교과서에 앞으로 계속 나온다면 뭐 비교 대상이나 있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예전에도 그랬고 아직 나온 거 봐서도 그렇고 별로 안 실리는 악곡입니다. 그래서 중중몰이에 남원산성, 남도민요가 하나 실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래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굉장히 전문가들이 부르시는 걸로만 저도 들어봐서 선생님들께서 막상 부르시면 쉽지 않으실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생긴 남도민요가 하나 있다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셨으면 진작에 보셨어야 될 악곡이 지금 나타난 게 희한하다라고 할 정도의 악곡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6, 7월 흐린 날입니다. 6, 7월 흐린 날은 휘모리 잡가입니다. 경기도에는 앉아서 부르는 잡가, 긴 잡가가 있고요. 서서 부르는 잡가, 입창이라고도 부르는 산타령 계통의 악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모리 잡가라고 부르는 악곡이 있는데요. 휘모리 잡가는 대개 잡가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판을 벌리고 놀던 사람들이 이렇게 막판에 자리를 접으면서 흥청망청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그 휘모리 잡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휘모리 잡가는 대부분 이렇게 좀 들썩들썩하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 7월 흐린 날을 부를 적에는 사람들이 뭐 앉아서 부르는 걸 못 보시는 건 아닌데 대부분 일어서서 이렇게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서 부르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 7월 흐린 날이라고 하는 악곡이 지금 보이실 건데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6, 7월 흐린 날 삿가 쓰고 도롱이 있고 곰뱅이 물고 잠뱅이 있고 뭐 이렇게 해갖고요. 개 좀 섞어라 말 물어보자 요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개 좀 섞어라 말 물어보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갈게요.
이 가사에 보시면 삿갓 쓰고 도롱이 있고 뭐 곰뱅이 물고 잠뱅이 입고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이거 봐서는 이제 비가 좀 올래나? 뭐 이럴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입고 있는 그 머슴이에요. 머슴의 이 모양새랑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휘모리 잡가인데 선생님들 휘모리 잡가는 딱 떨어지는 장단이 있지는 않아요. 딱 떨어지는 장단이 있지는 않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잦은 타령 장단을 비롯하여 다양한 장단이 사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단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들한테 제가 지금 프린트를 드렸거든요. 프린트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프린트 7페이지는 먼저 유튜브 그 링크를 하나 드렸고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교과서 국악이라 그래서 이 6, 7월 흐린 날 녹화한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휘모리 잡가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 요 악보가 가사를 지우고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이라도 멜로디 조금 익혀 놓으시는 게 좋아요. 1928년 최남선의 시조 유치에 어디야 낄낄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 6, 7월 흐린 날의 가사랑 거의 같은 게 하나 실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이 많은 가사들이 노래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이 가사를 드린 것은 우리 악보는 지금 여기까지만 나왔거든요.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실제로 이 노래는 이만큼의 가사도 한 번 더 노래하고 요만큼의 노래도 한 번 더 노래를 해야 합니다. 예, 여기는 노래가 이렇게 3번에 거쳐서 3개의 장으로 노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휘모리 잡가를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대부분의 휘모리 잡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장, 3장을 빠르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촘촘촘촘하게. 그래서 정말 극대화된 3장 구조의 사설 시조, 창처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사가 많아진 사설시조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가사가 많아진 사설시조가 바로 휘모리 잡가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휘모리 잡가의 형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휘모리 잡가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장형 시조의 변형이라는 게 바로 장형 시조, 길게 만든 시조예요. 그래서 사설 시조의 변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사설 시조의 변형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치 시조처럼 시조가 왜 초장에서 이렇게 말을 띄우고 운을 띄우고 중장에서 조금 이야기를 풀어서 종장에서 마무리하듯이 이 얘기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3장의 구조를 아주 극대화시켜서 가사를 늘려놓은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 가사가 아주 많아졌을 때 그 시조가 많아졌을 때 시조창 중에 수잡가라고 부르는 애가 있잖아요. 그 수잡가가 오죽하면 가사가 많아져서 너는 거의 시조가 아니라 잡가에 가깝구나 해서 수잡가라고까지 부른다. 또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그게 수잡가인 이유는 잡가라고 부르면 최고고 잡가라고 부르기엔 최고인데 그렇다고 시조라고 부르기엔 좀 격이 떨어져 이렇게 말할 때 수잡가라고 부르는데 수잡가의 다른 이름이 휘모리 시조예요. 수잡가의 다른 이름이 휘모리 시조. 그러니까 얘는 잡가 중에 휘모리 잡가니까
휘몰이 잡가니까 보통 사람들이 휘몰이라는 말을 부르면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가사를 많이 넣어서 부르는 거, 몰아쳐서 부르는 걸 휘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몰아쳐서 부르는데 마치 휘몰이 시조, 수잡가가 그래도 어쨌든 3장짜리의 시조 구조를 가지고 있듯이 이 휘몰이 잡가도 걔랑 좀 비슷하게 시조의 포맷, 시조의 어떤 의미 맥락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3장 구조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비슷한 구석이 있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아카펠라 곡이 나오는데요. 이게 중요해서 드린 것도 아닌 거 아시겠죠, 선생님들? 우리가 교재에 이런저런 기악곡들이 나오거나 성악곡들이 나오면 이렇게 뭔가 합주하는 걸로 마무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카펠라로 한번 나누어 본 아기상어입니다. 그래서 아기상어가 하도 인기가 있었다고 그래서 요걸 하나 교과서에서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아카펠라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도 이 얘기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실 것 같아서 저희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창악곡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도라지꽃이라는 곡이 나오는데 저희 수업 시간에 별로 안 본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어렵거나 그런 곡은 아닌데 악곡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정도입니다. 정말 뭐 대단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악곡도 있습니다. 라는 정도 보시라고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좀 한번 봐주시죠. 이자람이라는 소리꾼은 물론 문화적인 인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자람을 직접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정년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이자람이 예소라인가 뭔가 하는 노래를 불러서 TV에 나온 걸 저는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판소리를 하셔가지고 어디 예종을 갔다든가 어디 가셨다 서울대 갔다든가 하는 소리를 들어서 판소리를 하는구나 라는 소리까지도 들어보면서 그랬구나 뭐 이러고 있었거든요. 자, 어쨌든 1999년에 춘향가 8시간 완창으로 최장 시간 완창이라는 기록을 갖고 국가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자꾸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무형유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5호는 안 붙여도 됩니다. 어쨌든 판소리의 이수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 판소리에도 탁월하지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작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창작 판소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람 밴드까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창이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좀 보시고 계시는데 예, 이분은 판소리 창작하시는 걸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자람이라는 인물을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요 페이지에서 중요하게 하나 보셔야 될 작품 제목은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거 사천가입니다. 사천가 브레히트라는 소설가의 사천의 연인이라는 작품을 가져다가 놓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쓴 이야기를 한국식으로 약간 번안을 해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진 작품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서 상도 받으시고 뭐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무척 많이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이자람, 창작 판소리, 그렇게 창작 판소리 하는 거 작창이라고 부르고 사천가라는 작품이 유명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린다 행진곡이라고 하는 악곡이 나오는데요. 요게 이제 피폐로 운지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피폐가 잠깐 나옵니다. 선생님들께 오늘 저희가 피폐를 딱히 좀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폐는 그냥 리코더와 플룻을 합쳐놓은 악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운지도 거의 리코더 운지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로로 불어요. 가로로 부는 악기인데 굳이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갈 겁니다. 자, 갑자기 산조가약은 원래 하는 건데 왜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냥 이 페이지는 살려둔 페이지니까 한 번만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께 오해가 없게
요게 교과서에서 징을 요렇게 표시를 하고 중심은 본청이라고 잡아놨는데 많은 곡들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징본청, 징본청을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요거 쓰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쥐본청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징본청 이렇게 쓸 때도 있는데요. 대개 가야금에서 쥐본청이나 징본청 이렇게 쓸 적에는요. 악보의 적은 음을 기준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징본청이라고 이야기하면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딱 2선이니까. 근데 쥐본청이라고 하면 헷갈릴 때가 있죠. 악보의 적은 음인지 아니면 실음인지. 가야금 산조가야금. 산조가야금은 악보의 적은 것보다 5도 아래 소리가 나고 높은 음자리표로 적었을 때 5도 아래 소리가 나기 때문에 쥐본청이라고 했을 때 가끔씩은 헷갈리는데 대부분의 경우 악보의 적은 상태대로 본청을 기보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렇게 잡으면 징본청이다 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아서 요즘은 아예 징본청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근데 모든 음악이 징본청이냐 라고 이야기하시면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가끔 아닐 때도 있습니다. 본청이 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이는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징본청이 가장 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주법도 나와 있는데요. 이미 선생님들께서 지난번에 보셨던 음악과 생활교과서의 연주법 프린트와 교과서가 훨씬 더 뭐랄까, 훨씬 더 그 종류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선생님들께 그 뭐 집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프린트를 좀 더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프린트와 그때 했던 수업을 좀 더 확인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드린 것이지 오늘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 진짜 할 얘기 많았고 꼭 드렸던 말씀도 있으니까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아리랑 진도 아리랑 보자는 거 아니고 가야금 어플리케이션 한번 확인하셔라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얘 볼 거예요. 오늘 얘는요. 황병기 선생님 작품입니다. 그래서 황병기 선생님의 숲이라고 하는 가야금 독주곡인데 가야금 독주곡에 이렇게 한번 봐주시죠. 가야금 독주곡 숲이라고 되어 있는 악보를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황병기 선생님이 1963년에 작곡한 작품이십니다. 그래서 그 숲은요. 총 4악장으로 되어 있고 녹음, 뻐꾸기, 비, 달빛 그 중에 비를 오늘 보고 계십니다. 비를 보고 계십니다. 약간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 이게 좀 생각이 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빗방울 전주곡도 약간 이런 느낌, 같은 음이 많이 반복이 되고 이런 느낌인데 좀 그런 느낌도 좀 날 겁니다. 이제 선생님들께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곡은 시작하는 부분에 일단 장구를 안 치다가 장구가 처음에 조금 나타났다가 자 여기 8분의 4박자로 되어 있는 부분에 8분의 4박자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부터 장구가 연주가 시작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장단입니까? 무슨 장단 내지는 무슨 장단의 변형입니까? 8분의 4로 적혀 있다고 해서 겁먹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8분의 4짜리 장단이 어디 있어? 가 아니라 지금 4분음표가 69거든요. 4분음표가 69면 8분음표는 138 정도 됩니다. 8분음표 138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템포가 빠르게 느껴지겠죠? 상당히 빠르고요. 지금 선생님도 보시면 쿵, 쿵덕쿵, 쿵, 쿵덕쿵, 쿵, 쿵덕쿵, 쿵, 쿵덕쿵, 덩덩덕쿵덕쿵, 덩덩덕쿵덕쿵 단몰이 변형이죠. 기본적으로 지금 8분의 4박자로 적혀 있는 이 부분은 단몰이의 변형입니다.
단몰이의 변형입니다. 자, 그래서 단몰이 변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 지어서 말하는 거 아니고요. 자료 찾아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료 찾아볼 만큼 찾아보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근데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오면 선생님들께서는 그날 지어내셔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지금 덩덩덕 쿵덕 쿵이 안 맞춰진다 하더라도 쿵 쿵덕쿵 쿵 쿵덕쿵 이 생긴 모양 가지고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면 가장 가까운 건 단몰이다 라고 해서 단몰이의 변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 드려야 될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 학보에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자꾸 이게 나오는데 요건 좀 알아보기 어렵지만 이거 놓고 본다면은 이게 뭔지 대충 느낌은 온다. 이 기호는 서양에서 뭐에다 쓴다? 하모닉스에서 쓴다. 하모닉스에서 쓴다. 아, 이거 하모닉스에다가 쓰는 표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하모닉스에다가 씁니다. 그럼 하모닉스에다가 이거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은 이렇게 됐을 때 아, 이거를 뭐 서양악기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 음을 내라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기에 어떤 특정 부분을 짚어라라든가 요렇게 되겠죠. 근데 틀림없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자가 어떻게 연주하라고까지 좀 짚어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경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겁먹으실 필요는 일단 없으실 것 같아요. 딱 이거 보시고 하모닉스를 쓰겠구나라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하모닉스를 쓰겠구나. 그 다음에 요 현을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들. 지금 레선에다가 계속 쓰고 있거든요. 요거 가야금은요, 눌러서 음을 만드는 것보다 대부분은 개방현을 쓰는 악기이죠. 그러면 이 레는 4번 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4번 선에서 하모닉스를 어떻게든 만들겠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근데 모르겠다. 지금 이걸 듣지 않고는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상황이면 이 정도는 한번 아무것도 모른다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4번 선에서 하모닉스를 구한다. 애따 모르겠다 정도. 4번 선에서 하모닉스로 연주한다 정도는 보시면 그냥 그러실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4번 선에서 하모닉스를 만드는 방법 주법 많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기도 합니다. 표시되어 있는데 하모닉스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모닉스를 말하지 않고 4번 안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뼘 정도 떨어진 곳에 오른손 손날이 줄에 닿도록 얹은 다음에 손날이 손에 닿도록 얹고 집게 손가락으로 뜯으면 옥타브 위에 소리가 난다. 그래서 옥타브 위에 소리가 나는 지점을 짚어준 거예요.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10cm 정도 되는 부분에서 튕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저희가 전체 가야금의 현 길이, 그 다음에 거기 4번 현이 오는 자리, 그리고 10cm 정도 떨어졌을 때의 거리를 지금 악기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걸 계산을 해서 이게 왜 한 옥타브 위에 소리가 나는지까지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까지 지금 계산을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요 정도 선이 되면 옥타브 위에 소리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옥타브 위에 그 현을 뜯지라고 하면 약간 모든 하모닉스가 그렇듯이 음색이 살짝 변하니까 그 소리를 아마 좀 요구하셨던 게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보신 게 아니겠는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거의 원리는 하모닉스다. 손날로 살짝 눌러서 진동을 죽여놓은 상태, 진동을 죽인 상태에서 뜯어서 하모닉스를 얻고자 했다. 현의 진동의 어떤 특정 부분을 살짝 누르면 거기서 얻어지는 배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배음을 얻고자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악곡들이 좀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병기 선생님에 대한 설명은 좀 나와 있고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면 여기 작품들 나오는데 그걸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침향무.
그 다음에 비단길,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얘들이 가끔 국악사 파트에서 어떤 예시곡처럼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침향모도 신라와 관련되어 있고 비단길도 신라 고분에 나타난 페르시아 유리그릇에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침향도 비슷합니다. 침향도 비슷해서 우리 신라의 그 옛날 유적들 같은 거 보다 보면 저기 비단길 너머에서 어떻게 흘러와서 우리한테까지 온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유물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작품이 두 개가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있다라고 해서 국악사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황병기 선생님 작품이 삼국시대에 등장을 하면 이 아이디어가 신라에서 왔기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악기들을 좀 보셨고요. 이제 보실 악기는 카혼입니다. 카혼은 요즘 조금 좀 옛날보다 좀 덜한가? 예, 좀 한때 엄청 좀 사람들한테 그 뭔가 이 버스킹이나 내지는 뭐 하여튼 이런 걸로 어, 엄청 사람들한테 얘기 많았던 악기, 이제는 좀 흔해져서 좀 덜한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악기입니다. 카오는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상자를 두드린 것에서 기원하고 스페인어로 상자를 뜻하는 예,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다양한 카온이 존재한다.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뭐뭐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카온 하나로 드럼 세트를 대신해서 리듬을 표현할 수 있어서 버스킹 연주에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는 이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타격면이라고 해서 앞면 쪽이 있고 뒷면 쪽엔 사운드 홀을 해서 뒤로 해서 소리가 좀 울려서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카오는 앞쪽을 살짝 들어서 연주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딴 거 아니고 이거를 연주를 하다 보면 자꾸 연주자 몸이 너무 수그러지기 때문에 앞쪽을 드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오는 뭐 반으로 나누는 선이 있다고 생각해서 뭐 침범을 받지 않게 연주를 해라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잠깐 나오고 있고요. 베이스, 슬랩, 핑거탭이라고 부르는 요 기보법들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면서 나옵니다. 베이스 톤은 카온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저음인데 손바닥 전체를 타용해서 타격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건 뭐 제가 안 읽어드려도 될 것 같고요. 슬랩 톤이라고 하는 건 미들이라고도 부르는데 뭐뭐뭐뭐 이렇게 해서 그 손의 자세가 울림선이 있는 카온 위쪽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핑거 톤은 핑거팁스, 핑거터치, 핑거태핑하고 너무 작게 들려서 고스트노트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악보를 적을 때는 요렇게 적습니다. 요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슬랩, 핑거탭 요렇게 해서 적는다라고 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뒤에 바람이 불어오는 곳 같은 악곡이 또 나오고 있을 거고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85페이지까지 이야기예요. 선생님들은 저랑 프린트 좀 잠깐 보시죠. 제가 선생님들 앞에서 카운을 두드릴 것도 아니겠고 제가 보여드려야 될 건 주로 이런 걸 테니까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운은 직육면체 나무 악기인 건 이제 금방 보셔서 아실 수 있고 대표적인 기원은 뭐 선박 수송용 나무 상자 두드리던 데서부터 나왔다. 아마도 아프리카 노예들로 끌려온 사람들이 두드리면서 시작이 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카온의 종류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카온, 일반적인 카온은 페루식 카온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뭐 나무 통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다른 장치가 하나도 없는 요런 그 나무 상자. 이게 그냥 전형적인 카온이고요. 이게 그냥 페루식 카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링 카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스트링 카온은 스페니시 카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기타 줄이 들어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타 스트링 소리하고 잘 어울리는 소리를 내주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과서에 선생님들
스냅피 뭐 어쩌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스냅피가요. 스네어 와이어 카운이라고 해서 스네어 드럼 하단에 있는 스냅피라고 하는 그것을 붙여가지고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스네어 드럼 같은 느낌? 스네어 드럼 같은 느낌?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 스네어 드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치가 오기 때문에 좀 찰찰거리는 소리가 난다든가 하는 느낌? 그래서 이걸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소리도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카운 안에 스네어 와이어를 집어넣어서 만드는 스네어 와이어 카운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붙으면 조금 더 소리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가 일반적으로 카온 관련되어 있는 책들이나 논문 같은 데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출처는 일단 한 분의 논문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어제 그저께 그 카온 관련된 학위 논문서부터 학회 논문까지 다 찾아봤는데 음, 출처로 잡힌 책이 그냥 한두 권이더라고요. 책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다 똑같아요. 논문이 다 똑같고. 근데 이게 논문 쓰신 분들이 뭘 표절했다가 아니라 참고하실 책이 얼마 없으실 것 같아요. 사파도 다 똑같고요. 그래서 아, 정말 뭐가 없구나라고 하면서 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책 참고할 문헌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로 그냥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를 이야기는 없을 것 같고 요것만 좀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아, 이게 교과서 내용하고 조금 다르면 다르죠, 선생님들? 이게 교과서하고 조금 다르긴 다른데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 다른 게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게 베이스 톤은 똑같고 슬랩 톤이라고 부르는 걸 아예 하이톤이라고 부르고요. 하이톤이라고 부르고 선생님도 핑거톤이라고 부르던 걸 탭톤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도 부르는데 아, 왜냐하면 저 핑거톤에 아까 교과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핑거 태핑이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태핑이란 원래 탭이 두드리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별거 없어요. 베이스 이렇게 쓰고요. 슬랩을 그냥 미들이나 하이 등등으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쓰는 자리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탭은 핑거탭, 핑거톤, 핑거팁스 다 똑같잖아요. 끝. 끝. 핑거탭, 탭톤, 핑거탭핑, 뭐 핑거팁스 뭐 이렇게 부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운을 연주하는 면 그래도 제가 이걸 포기를 못한 이유입니다. 예, 교과서랑 헷갈리실까봐 이 표를 뺄까 어쩔까 하다가 그냥 드립니다. 카운은 여러 개의 교과서에 나와 있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고한 책은 우리나라에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든 걸릴 거거든요. 어떻게든 걸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선생님들 보시다시피 뭐 고스트 노트라고 부르든가 이런 용어들이 거의 다 똑같아서 선생님들께서 헷갈려 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이름으로 요렇게도 부를 수 있때까지 기억을 하시면 카운이 나오는 교과서가 10개면 10개 다 선생님들께서 그냥 확인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바닥의 80%를 사용하는 베이스, 손끝에서 손마디 끝나는 지점까지 사용을 하는 미들 혹은 하이. 미들하고 하이는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두 개 같이 쓰고 그 다음에는 팁스, 탭스, 탭핑 이런 말들 사용하는 이 핑거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음으로 쿵따티 같은 말을 쓰기도 한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도 본다. 이렇게 보시면 카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좀 한번 정리해서 보실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선생님들 트럼 세트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미래엔 수업하고 연결을 지어서 좀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보신 거랑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있는 건 아닌데 조금 좀 확인도 해야 되고 말씀도 드려야 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이햇은 일종의 메트로놈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클로즈하는 방법하고 오픈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기호가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이햇이 이렇게 움직일 테니까 열린 거와 닫힌 거가 있어서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책에 따라서는 여기 페달이 있기 때문에 페달이 있는 상태까지 기보를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페달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까지는 구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크래시 심벌하고 라이드 심벌인데, 이 크래시 심벌하고 라이드 심벌이 가끔 가다가 좀 헷갈리는 기보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알려주고 쓰지 않을까요? 지금 교과서의 대다수는 지금처럼 쓰고 있는 교과서들이 많고, 지난주에 보신 미래행 교과서도 이렇게 썼는데, 지난주 미래행 교과서 때도 말씀드렸듯이 가끔 크래시 심벌을 위쪽으로 적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렇게 적는 사람들, 이렇게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적는 사람들도 혹가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라이드 심벌을 올려서 적거나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톰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지난주 저희 미래행 교과서에서는 스몰 톰톰, 미들 톰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스몰 톰톰, 라지 톰톰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톰톰이 탐탐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선생님 탐탐이라고 부르면 탐탐이라는 다른 악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톰톰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덜 헷갈려요. 톰톰이라고 부르시는 게 덜 헷갈려서 그냥 톰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몰 톰톰, 라지 톰톰으로 되어 있는데, 이 크기의 약간의 차이예요. 이게 뭐 10몇 인치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스몰 톰톰, 라지 톰톰 안 틀리고요. 스몰 톰톰, 미들 톰톰도 가능해요. 스몰, 미들, 라지를 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선생님들 지난주 미래엔 수업을 살짝 수정을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의 크기 차이만 있지만 라지 톰톰은 대부분 바닥에 놓지는 않아요. 바닥에 놓지 않고요. 그러니까 미들 톰톰이나 라지 톰톰이 이 자리에 오면 되는 거고요. 미들 톰톰이나 라지 톰톰이 여기다 오면 되는 거고요. 가끔 연주자들에 따라서는 이걸 차라락 늘어놓는 사람도 있고, 또 너무너무 단순하게는 스몰 톰톰 하나 하고 플로어 톰톰만 놓는 사람들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라지 톰톰을 바닥에 놓지는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행 교과서 수업에다 제가 그 부분은 좀 수정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로어 톰tom을 바닥에다 놓고 라지 톰tom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책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좀 있기는 한데요. 이걸 라지 톰톰이라고 불러도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그렇긴 했는데 그냥 플로어 톰톰이라고 보시고 라지 톰톰 뭐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 사이즈상 라지 톰톰은 스몰 톰톰하고 같이 매칭해서 위에다가 올려놓을 수가 있고, 플로어 톰톰을 바닥에다 놓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더 낫겠다는 게 요즘 확인한 바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세계도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이 크기가 굉장히 다양해서 뭐 다양한 주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드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내가 무슨 풀어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악기들을 늘어놨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feel in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feel in이 이렇게 여기 잠깐 박자가 딴 하고 울렸는데 하나, 둘, 셋, 넷,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박자가 비면 거기에 따가따가따가따가 이렇게 움직일 때, 따가따가따가따가 하고 움직일 때 거기에 그 리듬들을 쳐주기 위해서 어떤 연주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드럼들을 갖다 놓고 그 사이를 쭉 치면서, 그러니까 우리 피아노로 치면 솔, 파, 미, 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거 채워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필인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톰톰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톰톰을 몇 개를 늘어놓느냐에 따라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북이 몇 개인지는 좀 차이들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 톰톰이 있고 베이스 드럼이 있는데, 베이스 드럼은 페달이 붙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들마다 한 번에 다 말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지난번에
스틱 잡는 법, 드럼 주법 뭐 이런 것까지가 미래행 교과서에 있었거든요. 근데 미래행 주법에서 미래행 교과서에서 말을 안 했던 것. 근데 다른 교과서에 있는 거. 매치드 그립하고 레귤러 그립입니다. 근데 사진이 썩 잘 나오지 않은 것 같고 이게 뭐가 어떻다는 거지 할 것 같으셔서 프린트 준비했습니다. 다른 교과서에서 어차피 또 보시게 될 텐데 또 그때는 제가 좀 넘어갈 수 있게요. 선생님들 매치드 그립 혹은 매치 그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레귤러 그립하고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그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틱을 쥐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매치드라는 말이 사실은 영어를 음을 따오면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그냥 매치 그립, 매치드 그립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매치 그립인데요. 매치 그립은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손모양이 똑같습니다. 양손의 손모양이 똑같이 이렇게 엎어서 잡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귤러 그립은 한쪽 손, 오른손은 보시는 것처럼 그 손등이 위로 가게 잡는 반면에 레귤러 그립에서 왼손의 모양을 좀 봐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손등이 위쪽으로 가도록 잡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는 모양새도 있을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우리가 레귤러 그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레귤러 그립은 스트로크 할 때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힘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면 뭐 약박에 액센트를 실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되려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이 되려 더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레귤러 그립을 더 많이 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과서에서도 재즈 등에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재즈에 많이 사용을 하지? 라고 하면 간단한 겁니다. 약박에 액센트를 넣거나 할 때 훨씬 더 사용하기가 좋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 내용들이 조금 더 나오고 있고 드럼 세트 구성이나 4박자 리듬 패턴 뭐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하는 것이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보실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까지를 저희가 한 차시로 끊어 놓고요. 잠깐 끊었다가 계속하도록 하죠.